2022년 10월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경기도 용인시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도로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5세 박준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30분째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외곽 지역 특성상 빈 택시는 좀처럼 지나가지 않았죠. 준호는 회색 정장 재킷을 입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그는 여전히 품위 있는 신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 주택 대문이 열리며 검은색 BMW 세단이 천천히 나왔어요. 차는 준호 앞에서 멈추더니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단정한 차림의 40대 중반 여성이 보였어요. 여성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으로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도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택시 기다리시나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이 동네는 택시가 잘 안 잡히거든요. 어디 가세요? 준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한 제안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여성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호의가 느껴졌어요. 시내 은행에 가려고 합니다. 준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침 시내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차가 많은 곳까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준호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탑승했어요. 차 안은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능숙한 솜씨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저는 이 동네에 산 지 5년 됐는데 어르신은 언제부터 사셨어요? 저도 5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곳으로 이사 왔죠. 두 사람은 같은 동네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우연한 만남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분쯤 달려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자 여성은 주요 도로변 택시 승강장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 자신의 연락처를 적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으며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남겨도 될까요? 여성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명함에는 이응이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한지수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지수라는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75년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준호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명함을 꺼내 들여다보고 전화기를 보고 다시 명함을 보는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마침내 용기를 낸 준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교수님, 지난주에 차 태워주신 박준호입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감사의 의미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지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정오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준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지수는 연한 회색 원피스에 가벼운 스카프를 두른 차림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으로 정갈한 한정식 상차림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날씨와 동네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 일을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운이 좋게도 잘 됐죠. 준호는 찻잔을 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친 지 20년이 됐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할 나이를 훌쩍 지나쳐 버렸네요. 두 사람은 2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준호는 다음 주말에도 만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주말이 되면 두 사람은 만났어요. 어느 날은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했고 어느 날은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11월 어느 일요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베토벤 교향곡 공연을 함께 보기도 했어요. 준호는 지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75세라는 사실을 잊곤 했습니다. 지수 역시 준호와 대화를 나누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50세 장남 박민수는 최근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 집에만 있던 아버지가 자주 외출하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던데요. 그냥 운동 삼아 산책 좀 다니고 있단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얼버무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석연찮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12월의 어느 추운 저녁, 준호는 지수의 집 근처 아늑한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들어오자 준호는 따뜻한 카페라떼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박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그동안 무언가를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로 인한 주변의 시선을 각오하기로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게는 성인이 된 자녀가 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죠. 5년 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미 아이들에게 증여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초 지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2달째 멈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려니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메스꺼움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강의를 마친 지수는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진료실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한 후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시네요. 지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다만 46세 고령 산모이시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요. 병원을 나온 지수는 멍한 상태로 차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충격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은 저절로 아랫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지수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셋째 날 저녁 지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지수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천천히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입니까?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는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함께 키웁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20년 지기 변호사 김철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준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형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 재산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5년 전 자녀들에게 증여한 이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현재 자산이 약 50억 원이네요. 재산 관리 잘하셨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있네. 그 사람과 아이가 생겼어. 이 재산을 그 사람과 아이에게 상속하는 유언장을 쓰고 싶네.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안경을 벗었어요. 형님, 기존 자녀분들과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권리가 있네.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3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장남 민수와 장녀 수진을 불렀어요.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다. 아버지가 새로 만난 사람이 생겼어. 민수와 수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임신을 했단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연애라니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분을 소개시켜 주마. 직접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민수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는 수진의 손목을 잡아 끌며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준호는 차가워진 음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2시 준호의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넓은 소파에 지수가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 소파에는 민수와 수진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했어요. 준호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해 테이블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찻잔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셨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년 10월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 택시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태워드렸어요. 민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우연도 잘 일어나네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30년이나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연애를 하신 거예요? 지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아이가 맞나요? DNA 검사는 해보셨어요? 그 순간 준호가 테이블을 세게 쳤어요. 찻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자리를 뜨는 게 좋겠네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지수는 손을 저으며 혼자 나갔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준호는 돌아서서 자식들을 노려보았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 여자에게 재산 주시려는 거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번 돈을 누구에게 주든 그건 내 자유다.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5년 전에 증여받은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아직도 수십억은 남아있을 텐데. 수진도 오빠 옆에 섰어요. 아버지,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그 여자가 뭘 노리고 접근한 건지 모르세요?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 후로 내가 5년 동안 더 번 돈이야.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날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란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후견인 제도로 보호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에 준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수진도 가방을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 여자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민수와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수에게 미안한 마음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깊은 좌절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차가워진 차와 준호 혼자만 남았어요. 3월 말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50대 초반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 이태준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 변호사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령자가 젊은 여성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의사능력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다만 따님 말씀대로 아버님이 정정하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금전적 유혹이나 편취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대학 교수라는 점도 불리하죠. 민수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경고부터 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민수는 수진과 함께 지수가 근무하는 대학교를 찾았어요. 인문관 3층 국문학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과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지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강의실 문이 열리며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민수는 벌떡 일어나 지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한 교수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과 교수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어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맞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직장이라고요?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복도에 있던 동료 교수 2명이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학과 사무실 직원도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수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 지수 옆으로 다가오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진짜 우리 아버지 아이 맞아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학과장실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대답하세요. 수진이 지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건물 경비원이 달려왔어요. 경비원은 민수와 수진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민수는 경비원을 노려보다가 수진의 손목을 잡고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지수는 학과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학과장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8시 지수는 산부인과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산 징후가 보입니다. 당분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지수의 휴대전화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지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병원이에요. 30분 후 준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내 자식들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감으로 떨렸어요. 아이는 괜찮아요. 안정만 취하면 된대요. 지수가 준호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키겠소. 약속하오. 밤은 깊어가고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4월 초의 어느 목요일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문 앞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번 일,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 잘못으로 교수님이 입원까지 하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따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교수로서 충분히 벌고 있었고 누구에게 기댈 필요도 없었죠. 수지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오빠가 재산 문제에 너무 집착해요. 아버지 행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수는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5년 전에 자녀분들께 충분한 재산을 주셨어요. 지금 남은 재산은 그 후에 선생님 혼자 노력해서 번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울었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오빠의 말만 듣고 지수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병실을 나온 수지는 복도 벤치에 앉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와 한 교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전화 너머로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넘어간 거야. 순진하긴. 수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변호사 김철민은 민수 측 변호사 이태준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서류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의사 능력은 정상이며 한지수 교수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은 법적 조치 대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준 변호사는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박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아버님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고 상대방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대학 교수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러나시는 게 현명합니다. 법적 대응은 비용만 들고 결과도 좋지 않을 겁니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펌을 나왔어요.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도 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진의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과연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5월 중순, 지수는 2주간의 입원 끝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준호는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지수의 짐을 챙겼어요. 담당 의사는 진료실에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조심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지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2층 양옥집의 넓은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침실을 정리하며 지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같은 시각 민수는 차를 몰고 아버지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버지를 만나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수진이 아버지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준호가 문을 열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거실에서 지수가 일어나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리 오너라 내 딸 수진아.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지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지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좋은 가족이 되면 되죠. 수진은 지수의 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주 보러 올게요. 6월 첫째 주 수요일, 준호와 지수는 구청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에는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지수의 대학 동료 교수들과 준호의 오랜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수지는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준호는 계속 문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민수가 올까 기대했지만 끝내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지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오빠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7월 말의 어느 새벽 지수는 진통을 느꼈어요. 준호는 황급히 차를 몰아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밖 복도에서 준호는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첫 아이 때는 이런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3시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지으며 누워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변호사 김철민을 집으로 불렀어요. 거실 테이블에서 유언장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의 80%는 아내 한지수와 딸 박서연에게, 20%는 딸 박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준호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장남 박민수에게는 5년 전 충분한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추가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호는 서명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자신이 내린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77세가 된 준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두 돌이 된 서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책을 읽어주었어요. 옛날 옛적에 착한 토끼가 살았어요. 서연이는 까르르 웃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제잘거렸어요. 지수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달 대학교로 복직했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서연아, 언니 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뛰어내려 뒤뚱뒤뚱 수진에게 달려갔어요. 수진은 서연을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교수님, 제가 오늘 저녁 만들게요. 수진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편하게 대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거실에서는 준호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2층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지수와 나란히 앉아 사진을 넘겼습니다. 2년 전 가을 택시를 기다리던 그날의 사진은 없었지만 그 기억은 선명했어요.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준호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이도 주변 시선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서로의 진심 덕분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 보낸 서연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통통한 볼에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해질 무렵 준호네 가족은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준호와 지수가 서연이의 양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뒤뚱뒤뚱 걸으며 신이 났어요. 공원의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어요. 준호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의 늦가을에 찾아온 새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지수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서연이는 낙엽을 주워 놀았어요. 준호는 서연이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세 식구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의 언덕 위에서 누군가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가족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환한 웃음, 지수 씨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의 눈에 담겼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는 뒤돌아서서 언덕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석양은 점점 깊어지고 그의 뒷모습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공원에서는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서연이를 안아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고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